한쪽 이미 주변은 아수라장이었죠.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강한 비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 바닥은 피로 번들거렸고 감식 반원들이 사진을 찍으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피해자는 집주인인 어머니와 지인 여성 1명, 그리고 대학생 아들입니다. 가슴과 복부 등까지 14번 칼에 찔려 즉사, 지인 여성 목과 어깨, 복부를 중심으로 11번 칼에 찔려 사망, 아들 머리에 1번, 팔에 1번 상처. 현장에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건 단순 강도가 아니다였습니다. 피해자의 손에는 아직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서랍 안에는 시계와 현금 25,000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약 강도가 목적이었다면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칼부림의 양상을 보면 단순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징후를 쏟아낸 흔적이었습니다. 특히 칼부림의 대부분이 여성 2명에게 집중됐다는 점은 의도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2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원한 관계에 의한 보복성 살인, 우발적 범행처럼 위장된 개인적 살인. 강도는 배제됐습니다. 너무 많은 단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유일한 생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조사했습니다. 그는 범인의 얼굴을 똑똑히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범인이 만약 집안의 모든 사람을 제거하려 했다면 왜 아들은 단 2번만 찌르고 그대로 두었을까? 이 사건의 결정적 단서는 장례식장에서 나왔습니다. 슬픔에 잠긴 큰딸이 저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막내 동생이 고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해자가 복수하겠다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15년 전 범죄의 그림자가 되살아난 것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저와 동료 형사들은 먼지 쌓인 사건 기록초를 일일이 꺼내 뒤졌습니다. 1985년, 1986년, 1987년 수백 건의 기록 중에서 단 하나의 이름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박형태, 10대 시절 강간치상으로 3년 복역, 그리고 출소 후 복수하겠다는 말을 남겼던 자. 수사는 이제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쫓아야 할 건 단순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15년 전의 그림자와 복수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난 악몽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얻은 단서를 바탕으로 수사는 과거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박형태, 10대 시절 강간치상으로 복역한 전과자, 출소 후 복수를 다짐했다는 남자였습니다. 우린 피해자, 가족의 증언을 따라 오래된 사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피해자 딸이 고등학교 시절 겪었던 사건 기록 속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점점 의문이 생기더군요. 강간 사건이라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았어요. 사건이 신고된 게 1986년 9월 24일이었어요. 그때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진단서를 봤는데 강간치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은 주먹으로 5대 정도 맞았고 열흘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건은 10일 전인 9월 14일에 일어났고 그 신고와 진단서가 사건 발생 예열흘쯤 지나서 끊어진 거예요. 보통 맞은 직후에 바로 진단을 받으러 가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텀이 벌어진 건 좀 석연치 않았죠. 게다가 실제 상해 정도로 열흘 진단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의문이었고요. 1986년이면 지하철마다 기동중대가 최소 한두 개씩은 배치돼 있던 시절입니다. 당시 시위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역에서 만나서 역곡동 야산까지 간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한마디만 했다면 도망칠 기회는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간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기엔 너무 이상한 부분이 많았던 거죠. 솔직히 저도 모르게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때부터 범인의 행적을 좀 더 봐봤습니다. 그 결과 범행 전날 중앙독서실에서 기묘한 정황이 하나 포착됐습니다. 놈이 평소엔 굉장히 구두쇠였대요. 돈을 쓸 줄 모르는 놈이었는데 6월 7일 그러니까 사건 하루 전날 독서실 사람들 전부 불러다 놓고는 저녁을 사주고 고기까지 쏜 겁니다. 놈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오랫동안 멀리 떠난다. 신세만이 졌으니 마지막으로 한 통 낸다. 그 말을 들은 독서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겠죠. 하지만 저희 눈에는 달랐습니다. 놈은 이미 범행을 결심한 상태였던 겁니다. 놈은 출소 후부터 계속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절에 다니며 독학으로 명리학을 파고들었어요. 점 보는 법을 익힌 거죠. 원체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한 놈이라 머리가 비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관악산, 도봉산 같은 곳에 작은 천막 치고 철학관 흉내를 내면서 손님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또 기가 막히게 먹힌 겁니다. 예를 들어 50대 아주머니가 와요. 대부분 남편 바람, 자식 문제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놈은 슬쩍 떠보는 거예요. 남편이 요즘 늦게 들어오죠. 아들이 공부를 예전만 못하죠. 이렇게 은근슬쩍 힌트를 던지면 사람은 자기 얘기를 꺼내게 돼 있습니다. 놈은 그걸 캐치해서 맞춘 척하며 점을 본 거예요. 한 번에 10,000원 받는 게 보통이었는데 놈은 나는 특별하다는 식으로 1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무려 3천만 원. 그 돈으로 뭘 했겠습니까? 놈은 변호사 선임할 돈까지 다 따로 챙겨놨더군요. 범행 후 잡히는 것까지 각오했던 겁니다. 저는 그때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형을 다 살고 나왔는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복수를 하려는 거지? 이미 돈도 많이 벌고 능력도 뛰어난 놈이 보통 아무리 큰 분노도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살기 괜찮아지면 금방 잊어버리기 마련이거든요. 이 물음이 제 머릿속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 수사망은 점점 좁혀졌습니다. 놈의 삶을 추적할수록 그의 얼굴 뒤에 감춰진 또 다른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돌진하는 화차 같았습니다. 난 강간범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날 그렇게 만들었다. 그의 울분이 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전 우리가 곧 만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추적 끝에 도착한 곳은 부천시 영동동의 한 독서실. 우리가 총무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성기 씨 말씀이신가요? 조금 전 라면 끓여 먹고 영화 보러 나갔습니다. 총무는 박형택의 사진을 보고 조성기라고 불렀습니다. 확인 결과 조성기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박형택은 남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신분을 속이며 숨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독서실 근처에서 잠복했습니다. 잠시 후 박형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형택! 저는 소리치고 뒤돌아보자 바로 붙잡았습니다. 그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무릎으로 제압하며 말했죠. 내가 한 짓 다 알고 있다. 그러자 놈은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뭐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사라질 놈인데 왜 이렇게 때리십니까?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놈 이미 모든 걸 각오하고 있었구나. 조사실에서 놈은 담배 한 개비를 달라더군요. 연기를 길게 내뿜고는 중얼거렸습니다. 더 일찍 오시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왜 그렇게 잔인하게 찔렀지? 그런데 아들은 왜 대충 그쳤어?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죠. 저희를 강간범이라고 몰아세운 건
그 엄마였어요. 아들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오로지 그 엄마가 잘못한 거죠. 서로 좋아서 만난 건데 엄마가 다 짓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엄마만 죽인 겁니다. 전 침착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어?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너도 살만해졌는데 잊고 너의 삶을 살 수 있던 거 아니었어? 놈은 그제서야 자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형사님, 저는 그 애랑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날 야산에서 둘이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거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그 어머님이 아들이랑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소리치면서 내가 우리 집 딸을 망쳤다. 임신까지 시켜놓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앞으로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강간치상으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범죄자가 됐죠. 감옥에 들어가니까 알겠더라고요. 비슷한 죄로 들어온 애들은 대부분 피해자랑 합의 보고 몇 달도 안 돼 금방 나갔습니다. 근데 저만은 달랐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어머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두 손 모아 사죄하는 마음으로 2년 6개월 동안 9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사님 단 한 번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출소했지만 제 삶은 이미 끝장이었습니다. 공부도 장래도 사랑도 다 잃었어요. 그때부터 매일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집안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날 그렇게 만든 겁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절대 이해하거나 용서될 수 없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분명 끔찍했지만 그 안엔 지독하게 왜곡된 억울함과 집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박형태, 이놈은 끝내 변호사까지 썼지만 소용없었죠. 재판부는 사형을 구형했고 그 다음 해 집행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놈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자기 관상에 따르면 올해는 인생에서 가장 끝내주는 해라더군요. 근데 내년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종로에서 관상 잘 본다는 이경규라는 사람한테까지 찾아가서 형님, 제 관상 좀 봐주십시오 했더니 그 사람도 똑같이 말했답니다. 올해는 내 인생의 정점을 찍는 해다. 내년은 없다. 그때 그놈이 피식 웃으면서 저랑 같네요 하고 대답했다더군요. 어찌 됐건 두 명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인 놈한테 동정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건 마무리하고 돌아서는 길에 마음 한쪽은 씁쓸했죠. 왜냐? 사형 집행 날짜가 다가오기 전에 그놈이 먼저 스스로 목을 맸거든요. 제가 아는 교도소 직원이 같은 방에 있었는데 나중에 와서 전해주더라고요. 결국 자기 운명을 스스로 마무리한 거죠. 내 죽음은 내 손으로 결정하겠다. 그게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를 넘기기 전에 스스로 세상과 이별했죠. 사람을 둘이나 죽인 살인범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운명에 매달린 그놈의 말, 그 씁쓸한 표정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정의와 복수의 경계, 그건 생각보다 얇은 선일지도 모른다.